극단적 진보주의자, 공산주의자, 그렇죠. 마르크스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사례가 말씀해 주신 과세라든지 네. 지나친 규제 뭐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을 또 트럼프가 잘 파고들잖아요. 예전의 패턴 그대로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더 강해질 보세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가 될 거다? 네, 강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자, 오늘 1부는요, 이분과 함께합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 대선한 지는 꽤 됐는데 뭐 거의 한 반년, 1년 전부터 저희가 그렇죠. 미국 대선을 거의 뭐 우리나라 대선 못지않게 외쳤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정말 한 3주 정도 남았나요? 정말 얼마 남지 않아서. 그렇다면 이 두 인물, 해리스, 트럼프 어떤 인물인가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해리스 후보부터 살펴볼까 봐요.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교수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세요? 일단 카멜라 해리스는 비백인 여성 정치인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워싱턴 정가의 신인이죠. 그러니까 뭐 검사 출신, 법조인 출신이고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태어났고 아무래도 그 자메이카 아버지, 인도계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그런 그 여성 정치인인데요. 그래도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가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배운, 우리가 말하면 쉽게 말하면 지식인 가정에서 태어났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물론 이혼을 하셔서 불행한 그 가정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엄격한 훈육 밑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성장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카멜라 해리스라는 인물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전격적으로 후보 사퇴를 하면서 제가 얘기하기로는 정치적 천운을 타고난 그런 사람이다.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어려운 미국 그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그 어부지리식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분에서 정치적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되면 최초의 비백인 여성 대통령도 처음인데 비백인 여성 대통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글래슬링 유리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소수 이렇게 여성이라든지 어떤 비백인 정치인이나 인물이 어떤 그 분야의 최상위의 주위에 올라가는 것, 그거를 막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장애물이 있다. 요거를 그 처음으로 깰 그 여성 정치인이 되는 거죠. 네.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그걸 깨려고 도전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건국된 지 200년이 이미 넘었는데도 한 번도 여성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했거든요. 이번에 과연 그 과업을, 그 과제를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이루어낼 것이냐, 이 부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거죠. 아까 어린 시절 얘기해 주셨는데 7살 때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이제 인도계인 엄마랑 같이 살았는데 공교롭게도 해리스가 대학교는 또 이제 흑인 명문 대학인 하워드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약간 이 뭐랄까 정체성, 약간 이런 가치관 이런 게 어린 시절에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의 선택도 영향을 줄 거니까.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그 미국에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비백인 여성, 특히 그냥 그 백인, 흑인, 그러니까 부모님이 같은 인종 아니면 그러한 그 국적 배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 좀 덜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부모님이 다 백인, 부모님이 다 흑인, 부모님은 아시안 이렇게 되면 어쨌든 백인이면 주류, 비백인, 흑인부터는 다 이제 비주류 이렇게 그 인종으로 그 인식이 되는데 거기에 그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메이카계,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좀 남미계가 섞여 있고 어머니는 또 인도계니까 네. 우리는 잘 구별을 못 하는데요. 네. 미국 사람들 특히 흑인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같은 분들은 구별을 기가 막히게 하세요. 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다른 그 혼혈 계통인가 이런 부분에 구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카멜라 해리스 후보도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도 아니고 아시안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기 때문에 정체성에서 상당한 혼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머니가 엄격하게 훈육하면서 그런 부분에 강하게 싸워라 이렇게 해서 이겨내기는 했다는 그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그렇게 정체성으로 고생하는 것은 그 극복하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하워드 대학 흑인 명문 대학으로 알린 하워드 대학에 진학했다는 것은 자신이 나름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흑인으로 규정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 흑인 그 커뮤니티에서 잘 어울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성인들도 그런 부분을 극복해낸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이민자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 이민자 나라라고 하더라도 소수인종 특히 비백인 비주류를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네. 그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면 이게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진 모르겠는데 항상 뒤따라오는 게 또 추문이란 게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도 예외는 아닌데 관련해서 아마 이제 저희보다 더 많은 범위의 이제 정보들을 보고 계실 테니까요.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시청자분들이 인지하고 알고 계시면 좋을지요. 글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후보의 사생활에 좀 관대한 편이죠. 네. 근데 또 특히 이제 트럼프 후보가 나름 화려하시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의 어떤 스캔들이라든지 추문 이런 건 많이 부각이 안 됐죠. 그렇지만 캘리포니아에서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특히 무엇보다도 윌리 브라운이라는 그 캘리포니아 정가에서 유명한 흑인 하원 의원이 계신데요.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분이 이제 좀 아무래도 어떤 그 스캔들을 많이 낸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별거를 했었지만 당시 젊은 20대 카멀라 해리스 그 법조인이죠. 그러니까 그 검사와 이제 그 스캔들이 난 거예요. 근데 나이가 30살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둘의 관계가 캘리포니아 정가에 이제 잘 암암리에 달려지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분의 후광을 얻어가지고 검사로서 법조인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번에 대선 후보로 이제 추대된 이후에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되긴 했습니다만 다른 일들이 굉장히 더 많으면서 그 부분이 조용히 묻혔어요.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가 전격적으로 후보가 됐는데 말씀드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이력, 특히 성추문 입막음 사건 때문에 트럼프 캠프 쪽에서도 해리스 후보의 어떤 스캔들이나 추문을 좀 이렇게 부각시키고 싶었을 텐데 이게 자충수가 될까봐 네.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성추문 입막음 사건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다른 사람 치부를 드러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기 피격 사건도 있었고 전당대도 있었고 이러면서 그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고도 이제 다른 부분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조용하게 잘 넘어간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문가들이 만약에 트럼프 캠프에서 다른 여타의 어떤 그 중요한 그 이벤트라든지 사건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이 해리스 후보의 어떤 치부를 그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면 그렇다면 어떤 해리스 후보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도덕성이라든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적합한 인물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은 상당히 약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해리스 후보는 비백인, 흑인인지 인동인지 어쨌든 비백인 여성이기 때문에 이제 부통령 러닝메이트를 백인 남성을 골랐고 특히나 아주 좀 이렇게 시골스러운 사람을 골랐는데 이제 보통 미국에서는 부통령 후보가 되면은 이 사람의 정책 때문에 뭐가 되게 바뀔 거로 생각을 하지만 역사를 보면 부통령은 대통령이 유고가 됐을 때 대통령 하는 거 외에는 저는 정책적 영향을 줬던 경우를 잘 못 봤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을 고른 거는 선거에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른 거다. 뭐 요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일까요? 이분 어떤 분인가요? 이 부통령 후보분은. 카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통령 후보로 선택된 분이 팀 월즈라는 미네소타 주지사죠. 네. 그리고 굉장히 푸근해 보이시잖아요. 완전 다른 네, 분이시죠. 두 분이 해리스하고. 동갑이세요. 1964년생 네. 같은 해에 태어나셨는데 해리스 후보는 이제 생일이 좀 빨라서 이제 그 나이가 이제 60살이 되셨고 월주 후보는 이제 좀 있으면
그 60살이 될 겁니다. 미국은 생일이 지나야 나이 한 살을 더 먹으니까. 근데 나이가 한 살 차이 아니면 같은 연도 태어나셨는데 굉장히 그 나이는 차이가 많이 나 보이시죠. 우리 팀 월즈 후보가 어떤 진정한 노안이다 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통령 후보는 대통령 후보의 약점을 보완하는 가끔씩 뭐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의 약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비백인 여성이고 캘리포니아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 백인 남성에다가 이제 러스트벨트 경합주 출신의 어떤 그러한 후보를 선택할 거다 이러한 전망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시 사피로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주지사 그리고 젊은 떠오르는 민주당의 스타거든요. 그분이 영순이었어요. 네. 백인 남성에다가 가장 중요한 경합 중인 펜실베니아 그렇죠. 주지사고 펜실베니아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선택하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을 뒤엎고 잘 그 언론에 오르내지 않았던 팀 월즈라는 분이 선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켜보니까 어쨌든 그 미네소타는 그 러스트벨트 지역 옆에 있긴 하지만 그 주요 경합주에 들어가지 못해요. 네. 민주당 색이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과연 그 적절한 선택이었는가에서 여전히 이제 의구심이 들게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조시 사피로라는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선택해서 지금 펜실베니아가 진짜 박빙이고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펜실베니아 주지사 부통령 후보가 됐으면 펜실베니아를 이기는데 최소한 조금은 도움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과연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택한 것이 민주당 색이 좀 강하거든요. 선택한 것이 적절한 선택이었느냐. 뭐 이 부분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걸 보시면 굉장히 푸근하고 진짜로 그 시골 아저씨 같거든요. 맞습니다. 중서부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강조가 부각이 된 것 같고 여기에다가 조시 사피로라는 펜실베니아 주지사는 떠오르는 스타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분이니까 상대적으로 부각을 많이 받지 못했던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 그렇게 떠오르는 어떤 스타를 갖다가 러닝메이트로 선택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또 하나가 역할이 뭐냐면 러닝메이트로서 팀메이트로서 이제 그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2인자는 2인자여야 되는 거예요. 1인자 같은 2인자가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해리스가 당선이 돼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자꾸 사피로가 자신의 어떤 그 철학이나 신념, 정책을 내세워서 불협화음을 낸다면 그래서 부통령이 대통령보다 더 언론의 부각을 받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다면 이렇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고려된 것 같아요. 팀 월즈하고 인터뷰를 해본 다음에 해리스 후보가 이제 그 낙점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걸 보면 굉장히 어떤 그 친화적이고 해리스 후보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러닝메이트 선택이나 이런 구성을 통해서도 해리스 후보라는 사람을 가늠을 좀 해볼 수 있다면 보통은 이제 어떤 사람을 수식하는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늠을 하기도 하는데 일각에서 이제 해리스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극단적인 진보주의자다 이렇게 칭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세요? 사실 뭐 극단적 진보주의자는 아니고요. 그냥 바이든보다 조금 더 진보적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걸 극단적이라고 익스트림 얘기하는 거를 이제 트럼프 쪽에서 공격을 하는 거죠. 상대적일 뿐이지만 그래도 네. 어쨌든 보면 상당히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는 하는 거죠. 캘리포니아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 보면은 그 2020년에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했을 때 보면 보편적 의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저도 미국에서 한 10년 살다 왔습니다만 미국이 다른 건 그래도 살기 무난한데 두 가지는 진짜 이거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한 게 하나가 총기 규제, 네. 두 번째가 이제 의료보험 제도거든요. 네. 정말 비싸고 다 이제 민영화 거의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의료보험 시스템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네. 이제 오바마 케어를 갖다 통과시키기 노력했는데 여전히 오바마 케어를 그거 보면 미국은 민영 의료보험 시스템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편적 의료를 주장했다니까 우리도 보편적은 아니거든요. 네. 이게 좀 이렇게 좀 절충한 부분인데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캐나다라든지 이런 국가 보편적 의료를 주장하는 거 보면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의료 시스템보다는 굉장히 진보적인 거죠. 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노동자라든지 중산층에게 관대한 세금을 매기고 어떤 그 부유한 사람한테 막대한 세금 부담을 주는 이런 공정 경제를 주장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프래킹이라고 하죠. 이제 그 안반 추출법 같은 그 셰일 공법에 의해서 해서 이제 어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펜실베니아라든지 그 로스트벨트 지역에서 어떤 안반 추출법 그걸 의해서 이제 그 천연가스나 어떤 석유를 갖다 추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거든요. 물론 그 입장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무래도 중도에 서 있는 민주당 그런 그 정치인들보다는 좀 좌쪽에 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은 거죠. 네, 요거 관련해서 제가 요 하나만 또 추가로 여쭤보면 사실 그 해리스가 얘기했던 정책 중에 조금 사람들이 놀랬던 게 그 빅테크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던 걸 한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식을 팔지도 않았는데 자본이득세를 내라고 하니까 이건 정말 극단적인 진보적인 정책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조금 영향이 있을까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큰 틀에서 본다고 그러면 빅테크 이제 CEO들이 이번에는 해리스를 지지할 거냐, 바이든을 지지할 거냐, 트럼프를 지지할 거냐 했을 때 현재 전통적으로 이제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에 계시거나 아니면 빅테크 이런 CEO 같은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네.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굉장히 트럼프 지지를 많이 돌아섰고요. 네. 일론 머스크 어떤 그 CEO 같이 이제 네. 그 앞장서서 그렇죠. 트럼프 지지를 보여주는 분도 있고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정부의 그 너무나 좀 어떻게 본다면 강한 그런 규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점을 굉장히 반대하고 그다음에 그 과세를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과해가지고 뭔가 공정 경제를 실행해야 된다. 즉 부유한 기업들에게 fair share라고 그러죠. 어떤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그 바이든 노믹스나 어떤 기회 경제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불편하죠. 네. 아무래도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지금 뭐 반독점을 내세워가지고 구글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반독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굉장히 제한을 하고 있고 이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거고요. 네. 거기다 과세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더 이상 그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봤을 때 또 민주당을 지지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또 트럼프가 잘 파고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 좋은 그 얘기 있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자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극단적. 그러니까 극단적 네. 이제 진보주의인데 극단적 진보주의자, 공산주의자, 그렇죠. 마르크스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사례가 말씀해 주신 그러한 과세라든지 네. 지나친 규제 뭐 이런 부분이 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점점 다가오는 입장에서 일단은 해리스 후보에 대한 어떤 인물인가는 이제 저희가 좀 봤는데 그러면 남은 기간 해리스 후보는 어떤 전략을 좀 계속해서 가지고 나갈지 또는 변수 같은 걸 고려해서 좀 변경을 할지 이런 부분들은 예상하시는 바가 있을까요? 이제 30일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새로운 정책들의 큰 거를 내놓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지금 선거를 107일 남겨둔 상황에서 후보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거를 많이 할 그 상황은 거의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후보의 어떤 그 정책 기조를 승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한 70일 정도 그 선거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약점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라티노 그러니까 그 히스패닉계 유권자라든지 흑인 유권자들 그리고 이제 그 노동자 계층에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이러한 경제 정책을 내서 못해가지고 아무래도 경제나 국경 문제 여타 이슈에서 트럼프한테 밀리는 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흑인이라든지 라티노, 히스패닉 유권자 같은 경우 전통적인 유권자인데 이제 좀 뿔이 난 거죠. 자신들이 꾸준히 지지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흑인 남성, 그다음에 히스패닉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율이 2020년보다는 네. 상당히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해리스 후보가 그런 집토끼라고 하는 저도 지지층의 표심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흑인 유권자들을 위한 세제 감면이라든지 혜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공약을 발표를 해주는 거고 또 중산층 그다음에 어떤 부동산 가격이 높으니까
중산층 노동자가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주택을 구입했을 때 어떤 정부가 그 재정 지원을 해준다든지 세제 감면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중산층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제 혜택과 감면 뭐 이런 부분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요거는 조금씩 먹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고려 본다면 하나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타겟팅을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큰 건 아니지만 뭔가 가시적으로 우리가 당신들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만 정책 어떤 공약은 좀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큰 틀에서 기조를 바꾸거나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유세를 하다가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귀에 총을 맞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해리스가 그런 일을 만약에 겪었다면 되게 트럼프는 그거를 좀 강한 약간 본인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식으로 해서 약간 그때 되게 좋았었잖아요. 해리스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이용했을까 궁금한 게 예를 들어 민주당은 총기 규제 어쨌든 강화하는 쪽이고 이런 게 좀 다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혹시 미쳤을까 조금 더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해리스 후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굉장히 당혹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침착한 모습을 보려고 노력했고 거기다가 막 싸우자 하면서 막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도 네.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어떤 정치적으로 혜택을 본 거란 말이에요. 네. 만약에 해리스 후보가 정말로 그러한 모습을 연출했다면 파괴력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잘 알려진 정치인이고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4년을 경험했는데 해리스는 여성에다가 잘 알려지지 않은 부통령 출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굉장히 침착하고 어떤 의연하고 그리고 뭐 싸우자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어떤 강인한 지도자,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거는 훨씬 더 정보 제공 측면에서 컸겠죠. 오히려. 만약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면 굉장히 허둥지둥하고 막 예를 들어서 경호원들에 의해서 막 덮쳐가지고 막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휩쓸리거나 막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나약한 정치인 지도자 상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해리스 후보가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만큼 의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보 제공 측면에서 훨씬 더 큰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득을 봤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트럼프 후보라는 인물로 이제 또 저희가 이야기가 넘어왔으니까 이제 트럼프 후보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해리스 후보를 볼 때도 어떤 부분에 주목하세요라는 질문을 들었었는데 동일한 질문 트럼프 후보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계시고 또 시청자분들은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할까요? 뭐 두 가지 딱 단어가 떠오르는데 정치적 아웃사이더, 미국 우선주의. 저희가 정치적 아웃사이더로 2016년에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선 경선에 도전했을 때 2015년에 출마 선언하고 도전했을 때 다들 콧방귀를 꼈어요. 네. 왜냐하면 어떤 정치적 경험도 없는 분이 어떤 셀럽이죠. 어프렌티스라는 프로그램에 부동산 개발업자인데 어떤 쉽게 말해 우리 또 샤크 이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갖고 오면 참가자 아이들을 갖고 오면 그거 가지고 투자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거 보면서 You are fired 해가지고 유명해진 분이잖아요. 네. 그런 분이 대선에 도전한다. 그리고 이제 원래는 민주당 지지했다가 다시 공화당 지지로 바꿨다가 무당파로 갔다가 다시 공화당 지지로 어떤 당적을 옮긴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공화당의 정당 충성도가 없는 분이 대선 후보로 갑자기 그냥 이렇게 도전을 한다?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바람몰이를 하면서 공화당 대선 경선에 승리를 했고 그리고 본선에 승리를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대단한 어떤 선거 어떤 매니지먼트의 측면에서 영향이 있거나 이렇게 봤던 것이고 특히 4년 동안의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를 많이 힘들게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미국 우선주의 2.0이 또다시 이제 강하게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미 관계라든지 어떤 미국의 대외 정책, 대중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강한 어떤 그러한 정책적
모습이 보여질 거기 때문에. 네, 정말 그렇게 예전의 패턴 그대로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조금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더 강해질 보세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가 될 거다. 예, 강화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인물의 특성인데요. 사실 그래서 그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6년에 그랬어요. 당선됐다고 해서 에이 설마 공약을 다 추진을 할까 그랬거든요. 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뭐 의회라든지 그 사법부에서 막혀가지고 중간에 이제 멈춰진 건 있겠습니다만 주요 정책은 다 시행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반이민 행정명령을 내려서 6, 7개 이슬람 국가로부터 어떤 그 사람들이 미국 입국을 그걸 막아버렸고 네. 또 남북 국경에다가 어떤 그 장벽을 세워버렸고 나프타를 갖다 개정해 VSMCA를 만들어버렸고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한미 FTA도 개정을 했고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의 한 말에 대해서는 그 실천율이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그리고 정책 그 실현율이 가장 높은 분.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요. 어떤 미국 주류 언론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누가 가장 정책 어떤 실행률이 높은가 했을 때 1위가 트럼프였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4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생겼죠. 그래서 예. 트럼프 후보가 어떤 말을 하는가만 보면 해당 정책 기조를 알 수 있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선 캠페인 동안에 미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겠다, 중국 대리를 강화하겠다, 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다 실현이 될 거예요. 네. 정도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리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요 정도만 이제 현실적으로 조정될 것이지 주요 정책은 다 실현될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보고 싶다.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사람의 성격이 지금 트럼프 후보는 46년생이니까 이제 80살이 가까워질 정도로 나이가 많으니까 지난 일생을 살면서 사람이 그렇게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아주 어린 아들한테 얘기하는 게 술도 마시지 말고 뭐 약도 하지 말고 문신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되게 저도 봤어요. 엄격하게 네. 컨트롤하는 걸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알기로 트럼프 되게 망나니처럼 살았을 것 같은데 의외로 되게 그런 젊은 시절을 겪었고 책을 보면 책도 되게 잘 쓰거든요. 쉽게. 어떤 게 이 사람이 대통령의 꿈을 꾸게 했을까? 그리고 어떤 게 그런 정책적인 결과를 만들었을까는 어떻게 보세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말썽을 많이 폈죠. 학교에서 말도 잘 안 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뉴욕 군사학교라고 하는 사립학교에 이제 전학을 가게 돼서 거기에서 엄격하게 쉽게 말하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훈육을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상과는 다르게 말씀하신 것처럼 술, 담배를 전혀 안 하고 자신의 어떤 그 형제가 한 분이 술 때문에 알코올 중독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느낀 바가 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담배도 안 하시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신에게 엄격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스캔들이라든지 추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또 식생활을 보시면 술은 안 하시지만 햄버거, 콜라를 굉장히 즐기신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자신만의 또 원칙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래기술이라는 그러한 조서는 책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베스트셀러고요. 어떤 MBA 경영자 어떤 과정에서의 어떤 필독서를 익힐 만큼 굉장히 협상에 있어서는 유용한 그런 교과서 이렇게 쓰인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는 그걸 보면 부동산 개발업자시잖아요. 그리고 막대한 부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그러한 부를 축적하고 뭔가 자신의 사업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서는 나름대로 재능을 가지신 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계기로 대선에 도전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언제부터 대선에 대해 꿈을 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네. 이제 주로로 생활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서 뭔가 좀 정치적 아웃사이더로서 어떤 전통적 공화당이 갖고 있는 어떤 대외 정책이라든지 경제 통상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항상 갖고 계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한번 바꿔보겠다 이러한 포부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해리스 후보부터 트럼프 후보를 잠시 이야기하면서도 트럼프 후보의 추문과 스캔들에 대한 게 저희 알게 모르게 몇 번씩 지금
이제 저희가 이야기가 나와서 또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보면 트럼프 후보가 지금 중심에서 나오는 스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 중에 어떤 게 진실이었고 어떤 게 거짓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또 많은 정보와 뉴스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은 이게 뭐 다 트럼프 후보가 그런 거야? 아니야? 이런 게 좀 혼동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지금 진행 중인 옛날에 어떤 그 성인 배우죠. 그분과의 어떤 성추문 입막음 사건 같은 네. 경우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배심원들부터는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근데 이제 그 형량을 이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대선 이후로 연기가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신중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여타 많은 이렇게 성추문이라든지 성폭행 어떤 이러한 주장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신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2016년에 라커룸 토크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속한 그런 발언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2020년 대선 기간에 어떤 부각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대선 토론회, TV 토론을 하는데 중요한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했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인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남자들이 흔히 라커룸에서 탈의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음담 패소를 뿌리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스캔들 부분 그리고 어떤 강한 남성성의 상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이건 굉장히 애매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족사를 보면 3번 결혼하셔가지고 5명의 자녀를 두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화당이 내세우는 전형적인 패밀리 밸리라고 하거든요. 가족 가치와는 좀 어긋나죠. 그렇기 때문에 2016년으로 돌아간다면 이러한 개인적인 배경을 가진 분이 과연 전통적인 보수 정당인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들어서 2016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공화당 주류 정치인이나 어떤 유권자들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막판까지 굉장히 꺼렸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한 추면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정통성 시비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8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나름대로 공화당 내 영향력을 굉장히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추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사라졌고 이제 정책적 성과가 나오고 정치적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행보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는 그런 개인적 추문에서는 상당히 자유로워졌다. 그것이 이제 공과는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측면이니까 좀 따로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장악력은 상당히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까 민주당도 이제 부통령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도 똑같이 자기는 되게 금수저 출신의 나이 많은 백인이니까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아주 젊고 84년생인가 그렇더라고요. 젊고 그다음에 완벽한 스윙 스테이트는 아니지만 약간 쿼사이 스윙 스테이트쯤 되는 곳에 상원의원인 벤스를 뽑았잖아요. 흑수저 출신이고 이것도 결국은 해리스랑 똑같은 원칙으로 뽑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뉴욕 출신, 지금 주소를 옮겨서 플로리다 이제 거주하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플로리다는 지금은 이제 공화당 지지가 좀 강하긴 하지만 전통적인 플로리다도 경합주거든요. 네. 네, 플로리다를 잡기 위해서 이제 이주를 하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스트벨트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인 J.D. 벤스를 갖다 선택을 했는데 사실 오하이오도 대표적인 경합주예요. 네. 경합주인데 플로리다랑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 들어서 공화당성이 강해져서 네. 이제 경합주에서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전형적으로 오하이오도 쇠퇴한 공업지대에
그리고 백인 노동자를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했다고 생각하고 제이드 벤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하이오 주에서 출생했고 굉장히 어려운 그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그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오하이오 주립대 그리고 예일 대학에서 법학학위를 취득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리콘밸리 가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힐빌리 노라라고 그래서 이 중서부 지역에 그 어렵게 사는 백인 남성 노동자들의 삶을 그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유명해졌고 그러한 어떤 그 명성과 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연방 상원 의원에 도전해서 이제 의원이 된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의 낙점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나이 한계, 고령 리스크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사실 비백인 여성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백인 남성의 고령이시니까. 네. 근데 연령은 고려를 했는데 백인 남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충성도로 이제 그 커버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러스트벨트 지역인 오하이오주 출신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대체로 자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그런 카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정을 기반으로 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아직 이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진 않았습니다만 과거 이제 대선을 돌이켜 보면 시청자분들 중에서 의회 난입 사건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혹시나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진 않을까 그런 우려의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거 불복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네. 2016년보다 훨씬 더 박빙이잖아요. 그래서 벌써 그 트럼프 캠프 그다음에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선거 불복을 소송을 할 준비를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그 말씀하신 정치 폭력의 형태로 이제 의회 난입 사태가 또다시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경험을 해봤고 2021년 1월 6일에 연방의회를 그쪽에 난입한 그런 폭동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미국에서 저게 가능한 일일까라고 생각했던 정말 충격을 줬던 사건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한 그 거의 모든 주동자나 참여자들이 다 처벌을 받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경각심을 주고 어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그러한 극단적인 형태로 폭력이 발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초박빙인 선거에서 초박빙인 상태로 해리스 후보의 승리를 끝낸다면 그러니까 2020년에 17,000표인가요? 만 표가 좀 넘는 그러한 조지아의 어떤 그 표를 다시 개표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표 논란. 그래서 이번에 조지아주는 다 수개표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개표가 결과가 늦을 거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시나리오별 여러 가지 케이스를 놓고서 계속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그 정치적인 어떤 그 혼란을 일으킨 그러한 사법적인 어떤 조치의 그 바탕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에 따라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리걸 챌린저라고 하죠. 법적인 조치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좀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민주당도 그렇게 어떤 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박빙 상태로 선거가 진행돼서 레이스가 진행되고 초박빙으로 해리스 후보가 진다면 그렇다면 과연 그 2000년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때 엘고가 조지 W 부시에게 정말로 730몇 표 차이로 플로리다 지면서 대선을 해서 패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그 유권 투표에서는 1% 미만으로 이겼지만 어떤 선거인단에서 지면서 이제 그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서 플로리다를 재검표하자고 했을 때 연방 대법원에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줬기 때문에 네. 승복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때도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한 사태가 또다시 벌어지지 말라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플로리다가 아니라 로스트벨트나 썬벨트가 경합주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측에서도 어떤 그런 선거 불복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결과가 초박리로 끝난다면 최종 승자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트럼프 관련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역대 최고령 대통령 취임자가 되더라고요. 바이든 원래는 트럼프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도 나이가 많이 들면 하루하루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고령 리스크에 대해서 좀 말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이건 혹시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도 벌써 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말실수도 많이 하신다고 그러고 연설 그 시간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극단적인 어떤 그 단어 쓸 때 정말 확실히 정말 그 이번에는 이러한 그 전체 뭐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정말 인지력 측면에서 그 정치적 연설을 할 때 굳이 쓰지도 않아야 되는 그러한 뭔가를 굉장히 확정짓는 100%에 가까운 확정짓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인지력 논란이 있다. 그리고 너무 횡설수설하는 게 많아서 과거에 비해 연설 기간이 한 30분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4년 동안 그러한 부분들 인지력 논란에 대한 그 의구심이 계속 따라다닐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J.D. 벤스라는 인물에 이제 미국 언론들이 주목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의 경우 또 국립외교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시니까 이 질문을 또 안 드려볼 수가 없는 게 이제 외교 관계자분들 아마 지금 미 대선을 또 주시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시나리오별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정하고 또 대비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해리스 후보가 되는지에 따라서 트럼프 후보가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외교 당국자들은 또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그 한국 정부는요,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존중하는 입장을 보이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축전도 보내고 한미 관계의 발전을 뭐 기대한다 뭐 이런 공식적인 멘트 의견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미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 미중 관계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에서 이제 충실하게 분야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리스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 뭐 외교안보, 그다음에 경제통상 이런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승계할 거기 때문에 네.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한미 관계, 한미 동맹,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동아시아, 아시아 인도태평양 전략의 바탕 기조가 뭐냐면 어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이 갖고 있는 지역의 이해관계,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 일본, 호주 같은 주요 동맹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중대하는 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실제로 4년 동안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이 이제 미국 주도의 어떤 그런 협력체에 참여하는 것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를 하는 그런 4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그러한 또 다른 4년이 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공고해지고 그리고 한미동맹이라든지 한미관계가 한반도 측면에서의 어떤 안보, 북한에 의해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경제, 문화, 에너지,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그러한 협력이 이제는 인도태평양까지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하고 물론 그 와중에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어떤 의도가 보다 더 강하게 표출이 되면서 즉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요거는 어떤 과제가 될 것입니다만 그것도 이제 충분히 관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경제통상이라든지 외교안보 측면에서 안정성, 예측 가능성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가 이제 좀 편안하게, 네.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게 어떤 미국과의 관계를 이제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우선주의가 다시 보다 강한 형태로 발현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외교안보나 경제통상 측면에서 지난 4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의 모습을 재현하고 거기다부터 강화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한미동맹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거래 중심적 동맹관이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동맹을 유지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한국의 기여를 더 이제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겠죠. 그래서 방위 분담금이라든지 또 전략자산 전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국에게 경제적 부담을 더 해라. 뭐 이렇게 이제 압박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경제통상 부분에서도 이제 중국 견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세를 이용해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통상 중 한 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본다면 물론 관세를 이용해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그것의 정점에는 중국이 있겠지만 한국도 대미 어떤 무역 흑자국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게도 그러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 압박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이 미국이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좀 더 장벽이 높아지는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거기에 대비할 필요, 그리고 중국 견제, 그러니까 첨단 기술, 그다음에 철강, 전자, 의약품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디커플링, 탈동조화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을 제조업의 허브로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가능성이 더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포지셔닝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별로 또 분야별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거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정말 전문가 오시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랑 원래부터 친했던 걸로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가 가까워지면 제일 불편할 나라는 저는 중국이라고 보거든요. 원래 중국, 러시아는 원래 견원지간이니까. 그럼 사실 지금 뭐 민주당 정부가 됐든 공화당이 됐든 중국을 계속 압박하는 건 사실이니까 지금 한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좋진 않잖아요. 아직 정상회담도 뭐 방안도 없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혹시 중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러시아랑 가까이 되게 되면 그걸 레버리지하기 위해서 약간 한중 관계를 좀 약간 풀어주면서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혹시 가능성은 없을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가 미국과의 경쟁을 관리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주요 동맹과 협력을 강화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한테 원했던 것은 한국이 미국과 동맹 관계니까 가까운 건 알겠으나 너무 가깝게 가지는 말아라. 네. 이거를 갖다가 요구했던 건데 현재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그렇죠. 한미 협력도 강화하면서 보다 더 가까이 갔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좀 녹록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바뀐 현실을 현상으로 딱 보고 스테이터스 코어로 보고 이제 한중 관계를 이제 관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미러 관계가 급격히 개선될 거냐?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네. 일기를 생각해 보세요. 네. 트럼프가 푸틴하고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강한 리더다, 뭐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미국의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는 러시아는 여전히 가장 우려스러운 적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은 경쟁자고 러시아는 여전히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고 공화당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공화당 대부분 의원들도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개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미러 관계가 급격히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실제로 일기 때 개선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지도자 간의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는 크게 개선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기가 되더라도 그러한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는 여전히 지배적이기 때문에 미러 관계는 크게 개선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푸틴과의 관계를 개선을 해서 어떤 그 관계 개선을 노력은 조금은 할 수 있겠죠. 그것의 이제 첫 번째 시발점이 되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얼마나 빨리 트럼프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해서 끝낼 수 있는가. 그 과정에서 러시아에게 얼마만큼 우호적인 그러한 입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만약에 어떤 러시아가 기대하는 것만큼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면서 러시아 이해관계, 즉 러시아가 점령하고 4개의 지역을 인정해주면서 지금 정리한 거. 지금의 스테이트스코에서 끝내버린다면 그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만 끝내버린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이상 줄 수가 없죠. 그렇게 된다면 미국을 위한 미국과 미국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좀 누그러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 좀 더 긴장을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거와 별개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전략적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이거보다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 즉 미국과의 경쟁에 대비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 이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네. 사실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도 크게 어떤 그 역량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중국은 미러 관계에 가까워진 것에 대해 불편한 시각을 보이면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국이라든지 일본과의 관계에 힘을 쏟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 취임 첫날부터 중국 때리기를 강하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 정부가 어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신경 쓰고 여타 관계에 신경 쓸 여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사실은 어떤 후보가 됐을 때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을 펼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이제 실무진 단계에서 전개가 된 게 있을 거고 또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굴러가는 시스템이 있을 텐데 아무리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도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있을 것 같거든요. 건드릴 수 있는 영역, 뭔가 변화가 크게 생길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영역 중에 우리나라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또는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주시하셔야 될 부분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권한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상권 분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책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고 대응하는 것은 다 행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의회가 대부분의 이제 입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경제 재정적 측면이라든지 여타 이제 제한을 두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는 행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형태긴 가정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법이 있더라도 그 법에 어떤 위반이 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정책 성과를 위해서 밀어붙인다면 그것을 단기적으로 막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전기차 보조금이 지금처럼 유지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즉 IRA의 어떤 그러한 법적인 부분들, 그다음 제도적인 어떤 그러한 보조금 지급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처럼 해외 기업 이나 미국 기업이나 모두 다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갖고 있다면 똑같이 큰 차이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유지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별을 두려고 한다면 그걸 막을 방도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시행령을 바꾼다든지 법이 있더라도 시행령을 바꾸거나 어떤 세부적인 시행에 있어서의 어떤 규칙을 바꿔버리면 그건 의회가 나중에 교정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피해를 막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더라도 어떤 미국 기업이라든지 재계 이해관계, 자신의 유권자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특히 친기업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의 목소리를 등한시한다? 그거는 굉장히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IRA에 대해서 공화당 어떤 이 강하게 장악하고 있는 주들에서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어떤 일자리 창출에서의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IRA의 어떤 혜택을 더 줄인다든지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줄인다, 이거는
그 패자나 이런 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이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 안에서 이제 정책을 시행할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 기업도 미국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라든지 사법 입법부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전국 차원에서 그리고 주 차원에서까지 봐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보다 더 복합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건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요즘 여론조사 분위기는 좀 어때요? 미국 대선 같은 네.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승세죠. 그러니까 해리스 후보로 민주당 대선 후보 바뀐 이후에 쫙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골든 크로스, 민주당 입장에서 골든 크로스라고 해서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꽤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평균 보면 한 2% 내외로 이제 해리스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네. 격차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거는 7개의 경합주죠. 그러니까 저 최근에 봤을 때 여론조사 종합을 낸 걸 보니까 7개 경합주 중에 제가 오늘 할 때 보니까 네. 6개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박빙의 계정을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해리스 후보가 러스트벨트 3곳과 선벨트 중에 하나 네바다를 박빙으로 앞서고 있었는데 현재는 위스콘신을 제외하고는 다 트럼프가 조금씩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비상이 걸린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결집하고 이제 어떤 트럼프 때의 행정부 때 갖고 있던 경제에 관한 기억이 굉장히 그때 좋았다 이런 인식 때문에 부동층에게도 어떤 그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해리스 후보와의 격차가 굉장히 그 좁아들었기 때문에 진짜로 초박빙이 됐고 정말로 근데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누가 이길 것 같느냐?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 그거 여쭤보려고 제가 미리 이거 질문 드린 거였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정말 알 진짜로, 수가 없다. 예, 정말 알 수 없는 진짜 초박빙 상황이고 네.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끝까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은 인물 관점으로 인물에 집중해서 두 후보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1부는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